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현충일이지만은 느낌이 별로 현충일 느낌이 안 드는 날 같습니다. 아무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여전히 우리가 작은 땅의 야수들 그렇게 가겠습니다. 오늘은 23장 한 장만 하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하다가 다 못한 장을 이어서 할 테고요. 이 한 장이 마지막 종말, 마지막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그냥 이렇게 대충 따라오셨더라도 이제 마지막 부분만 잘 정리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걸 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을 간단히 좀 요약해 드리게 되면요. 22장 같은 경우는 남겨진 동물들이라는 제목으로 되었습니다. 당연히 동물, 사람도 동물 중에 하나죠. 남겨진 사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처음에 다니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 다니는 상당히 인기 있는 기생이었을 뿐만 아니고 또 그 평소의 삶이 도도할까요? 어떤 그런 다니가 역시 마지막에는 참 슬슬히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어가기에 앞서서 자기가 그래도 마음에 뒀던 남자 두 사람의 남자 이름을 얘기하면서 좀 만나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오키께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키는 편지를 써서 그 사람들께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보기 좋게 다 거부당하죠. 뭐 보셨다시피 김성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더군다나 우리 일제에 항거하는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 거를 잘 지키고 내 몸 가수 잘하면 되는 거지 거창하게 나라 일 그런 것 신경 쓸 것 아니다. 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다. 뭐 좀 생각이 있을 수 있으면은 미국하고 뭘 해봤으면 해볼까. 그 외에는 할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쪽이 김성수의 얘기였고요. 아무튼 그런 김성수가 당연히 이 오키의 편지를 읽고 응할 택이 없겠죠. 또 이명보는 참 순진한 면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역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히 오키는 출신이 기생이지 않습니까? 기생이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만나자는 얘기를 그냥 무시해버리죠. 결국 어떻습니까? 둘 다 지식인들입니다. 일본에 유학한 유학생 출신들이고 또 지주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지식인들의 이 얄팍하다 할까? 지식인들의 비인간적인 모습들. 사람이 마지막에 그래도 한번 보고 싶다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지식인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그들의 마음속에 따뜻함이 없는가라는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남겨진 인간들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남겨진 인간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남겨진 동물이 나옵니다. 창경원에 있던 동물들인데 이 동물들이 사람도 살기 힘든데 동물들을 먹일 수가 없겠죠. 창경원에 평생 철장으로 갇혀 있는 것도 억울했지만은 이들은 자기 먹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이 갇힌 동물들의 마지막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들 역시 갇힌 자로서 마지막 자기 몸의 표피, 껍데기나 하나 남길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못 남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당시에 일제에 갇혀 있는 우리 조선의 지식인들,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한가라는 부분을 창경원에 있던 이 같은 동물들의 언유를 통해서 상당히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먼저 장면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막연히 떠올랐다. 북쪽 지역에서 해는 손님이었고 잠시 얼굴을 비추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남쪽에 있는 자신의 진짜 집을 향해 서둘러 사라지곤 했다. 무채색 하늘 아래 수백 개의 하얀 깃발이 각각 중앙에 찍힌 빨간 점을 번득이며 건물들 사이에 중행으로 매달려 있었다. 자작나무 숲의 서리 맞은 나무들처럼 중앙로 전체를 따라 대로변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구경꾼 사이에 종우는 자리를 잡았다. 곧
부총독이 등장할 연단 곁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연주를 이어가는 군악대의 행진곡 소리만 들릴 뿐 군중 사이엔 묘한 침묵이 흘렀다. 정호는 자신의 오른쪽으로 30m쯤 떨어진 곳에 자리한 조씨의 파리한 얼굴을 포착하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군악대가 마지막 연주를 마무리하자 군중의 시선과 기운은 무대의 오른편 연단 쪽으로 옮겨갔다. 정호는 중절모 밑의 머리카락이 긴장으로 바짝 곤두서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심장이 어찌나 크게 뛰는지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권총까지 그 진동으로 함께 덜컹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정호와 함께 상해로 왔던 동료들은 이미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었다. 정호 역시 놈들에게 잡히기 전에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자결까지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었다. 단지 총탄이 그만 빗나가 자신이 헛되게 목숨을 내버리는 꼴이 될까봐 두려울 뿐이었다. 눈앞에 다가온 생의 마지막 순간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이런저런 상상이 그의 뇌리를 스치는 찰나 문득 꾀가리 같아 보이는 새 한 마리가 건물들 꼭대기 사이 그의 시야 안으로 날아들었다. 정호가 과거에 보았고 저항하기도 했던 죽음의 징조들처럼 순간적이고 어렴풋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그 새가 정반대의 힘이라는 것을 정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새는 그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 300자 밖에서도 공중을 나는 메추라기를 명중시켜 떨어뜨릴 수 있는 사격의 명수로 소문이 자자하던 포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는 그저 활과 화살만으로 호랑이를 쏴 죽인 적도 있다고 했다. 사냥꾼의 천부적 재능이 그 자신의 혈관 속에도 흐르고 있었다. 이는 그의 이름이 남정호라는 것만큼이나 또렷한 사실이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담뱃갑도 여전히 안주머니에 들어있었다. 심장 바로 위를 묵직하게 누르는 익숙한 감각이 느껴졌다. 무수한 훈장으로 뒤덮인 늙고 지친 남자가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무대 위로 올라왔다. 왼쪽 뺨에 난 얼룩얼룩한 자줏빛 반점으로 보아 부총독 본인이 틀림없었다. 일본인들은 종종 고위 관료들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할 때면 안전상의 이유로 대역을 쓰기도 했기 때문에 정호는 진작 사진을 여러 장 구해 그 노인의 실제 생김새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숙지한 터였다. 노인이 연단에 오르자 일본 장교들이 만들어낸 인간 장벽이 그를 거의 완벽하게 에워쌌다. 정확한 조준 각도를 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단상 바로 앞에 서는 것뿐이었다. 결국 인파를 해치고 앞쪽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그러다가는 도리어 정호 자신이 경비대의 시선을 끌게 될 것이었다. 군중을 상세히 살피며 언제든 수상한 낌새가 보일라 치면 곧바로 발포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경비대의 모습을 보며 정호는 자신이 선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은 채 기다렸다. 어느덧 부총독이 연설을 끝맺었고 박수가 터져나왔다. 부총독이 연단에서 내려오는 순간을 기점으로 저격이 가능한 틈새가 포착되기를 바랐지만 첩첩이 겹쳐진 경관들의 벽은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었다. 그들이 무사히 무대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남은 건 지금 이 순간뿐이었다. 정호는 권총을 꺼내 목표물을 향해 조준하고 발사했다. 장교 한 사람이 날카로운 단말마와 함께 쓰러지면서 경비대의 방어벽이 뚫렸다. 무대 위에 있던 다른 이들 모두 본능적으로 땅바닥을 향해 엎드렸으나 경비대 중 한 사람이 부총독을 보호하려 자신의 몸을 던졌다. 정호는 그 장교를 겨냥해 총을 한 번 더 쐈다. 총알이 남자의 이마를 정확히 관통했고 그는 베어 넘어가는 나무 둥지처럼 쓰러졌다. 정호 주변의 사람들은 총상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 서로를 떼밀었지만 너무 많은 몸뚱이가 한데 모여 있다 보니 아무도 그 충격의 시발점이 어디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또 다른 총성이 울렸다. 정호의 총에서 난 소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는 아무도 쓰러지지 않았다. 정호는 자신의 오른편을 쳐다봤다. 두 손으로 권총을 움켜쥔 채 심하게 몸을 떨고 있는 조씨의 모습이 얼핏 눈에 들어왔다. 또 다른 장교가 부총독의 팔을 허둥지둥 잡아당겨 무대에서 끌어내리려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정호는 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총을 발사했다.
이어 노인이 가슴께를 감싸쥔 채 풀썩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다. 가! 조동지! 얼른 가! 정호가 오른쪽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질렀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터라 더는 인파 속에 몸을 숨길 수가 없었다. 정호는 경비대가 쫓아오는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달리기 시작했다. 귓가에 고함과 비명이 난무했다. 그 모든 혼란의 소음을 뚫고 누군가 외쳤다. 대한 만세! 이어 또 다른 총성이 울렸다. 정호는 문득 팔을 멈추고 소리가 난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감각이 느껴졌다. 귓가에 들려오는 무언의 속삭임이 지금 당장 도망치라고 그를 재촉했다. 정호는 그 목소리를 따라 질주의 방향을 바꾸어 오른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곧 그는 사방에서 밀려드는 수백 명의 관중 속에 겹겹이 파묻혀 몸을 보호할 수 있었다. 인파의 끝자락과 어느 백화점 정문 사이에 200m쯤 되는 공터가 있었다. 전신이 노출되는 그곳으로 빠져나가기 직전에 군중 속에서 잠시 머뭇거리는데 팔꿈치에 누군가의 손이 와 닿는 것이 느껴졌다. 정호는 민첩하게 몸을 돌려 자신의 뒤쪽에서 접근해온 남자에게 권총을 겨누었다. 초록빛 눈동자의 그 외국 남자는 어딘가 구슬픈 느낌을 주는 제 나라 말로 빠르게 짓거리더니 자신의 털모자를 벗어 정호의 가슴에 냅다 안겨주었다. 러시아인이었다. 정호는 사람들의 머리 아래쪽으로 몸을 숙인 뒤 쓰고 있던 중절모를 벗어 땅바닥에 버렸다. 손에 쥐고 있던 권총도 얼른 안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러시아인이 건네준 털모자를 그렇게 몸을 일으킨 정호는 다시 마구 내달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텅 빈 거리를 침착하게 걸어갔다. 그에게서 150자쯤 떨어진 곳에서 한 무리의 군인들이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며 군중 사이를 파고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백화점 입구의 유리 회전문을 밀면서 정호는 자신이 해냈음을 깨달았다. 그는 백화점 뒷문으로 무사히 빠져나와 얼음처럼 차가운 돌 계단에 구겨지듯 주저앉았다. 미안해, 조동지. 정말 미안해. 눈물마저 얼어붙은 듯 메마르고 거친 울음으로 목이 메어 그는 아무도 듣지 않는 혼잣말을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총성 속의 낯선 질주 또는 털모자 이런 얘기입니다. 부총독이 하얼빈역에 도착했을 때에 저격을 하면서 현장에서 그 자결하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와르르 덮쳐지는 그 속에서 결국은 허공을 나는 새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명포수였던 그 아버지의 야성을 생각하고 당장 도망쳐라 라는 내면의 환청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본능적으로 인파 속으로 내달리면서 도망치게 되는데 이때에 전혀 안면도 없고 그러는 같은 그 도망치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인 러시아인이 털모자를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 털모자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소설에서 가장 뭐랄까요 전폭적인 폭발하는 행동이 마구 이렇게 폭발하는 장면이죠. 아주 역동적인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정호의 명예로운 자결을 보는 게 아니고 짐승처럼 마치 그 호랑이처럼 그렇게 야성의 본능을 택하면서 그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죠. 야성은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죠. 피 속에서 붙어 있는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발휘하면서 결국은 정호는 죽음의 포위망에서 구출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포위망에서 구출될 때에 여기에서 전혀 어떤 인연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러시아인이 자기 털모자를 건네주면서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정호가 살아남는 걸 보게 되는데 인연이라는 거를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고 아니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연이라는 것. 이 같은 연결은 국경을 초월하고 또 나하고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관계보다는 오히려 우발적이고 우연한 기회에 따뜻한 연대를 갖게 되는 게 인연의 속성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작가는 이 장면을 들었고 이렇게 소설을 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가 경성으로 돌아온 것은 어느 따뜻한 초여름 저녁이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척했고 깡마른 어깨에 걸쳐진 낡은 양복 재킷도 헐렁했다. 남대문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시내의 다른 곳은 모두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이었다. 건물과 깃대마다 희고 붉은 일장기가 셀 수 없이 내걸려 있었다. 그러나 정작 거리에는 섬뜩하리만치 인적이 드물었고 자동차나 트럭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현재 경성 도심의 기름이라곤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종호는 알고 있었다. 일본은 태평양에서 미국을 상대로 싸우는데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었고 어떻게든 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전국 각지의 소나무 뿌리와 솔방울까지 긁어모아 끓였다. 그렇게 만들어진 송진 연료는 주입한 뒤 한두 시간이 지나면 엔진에 엿가락처럼 눌어붙어 동력 장치 전체를 망가뜨렸다. 휘발유를 절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본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포격 이후 기지로 돌아가는 대신 미국 군함을 향해 기체를 추락시켜버리는 자폭 작전을 감행하고 있었다. 깊고 어두운 암록색 밀림과 음침한 열대 섬들에서 수세에 몰린 일본군 병사들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날카롭게 깎은 죽창을 들고 싸우다 죽는다는 소문이 또 돌았다. 밤이 되면 숲의 짐승들이 그들을 먹어치웠다. 경성역에서 명보의 저택까지는 걸어서 1시간 반쯤 걸렸다. 저녁 8시 30분이 지난 시각이었지만 서쪽 지평선에는 아직 태양이 남긴 황혼의 회색천이 10개 드리워져 있었다. 정호는 종일 아무것도 먹은 게 없었다. 육체적 고충이라면 그 어떤 것도 묵묵히 참고 견뎌내는 능력을 지닌 그조차도 이 순간에는 몸에 남아있는 마지막 체력 한 줌까지 쥐어짜여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결국 정호는 잠시 쉬었다 가기로 마음먹고 어느 은행나무에 몸을 기댔다. 바람은 거의 없었지만 공기가 시원하고 상쾌했다. 거의 보름달에 가까운 둥그스름한 달이 반투명하게 반짝이는 오팔 같은 하늘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불빛 없이 캄캄한 도시 위에 있어서인지 그 달빛이 유난히 밝고 아름다워 보였다. 정호는 습관적으로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은재 담뱃값을 만지작거렸다. 언제나 그랬듯이 익숙하고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뒤쪽에서 자신을 부르는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두 손 들고 나무에서 떨어져! 정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나무근을 옆으로 슬며시 걸어 나왔다. 갑자기 움직이면 안 돼! 공연한 수작 부릴 생각하지 마! 목소리가 그를 향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정호에겐 총이 없었다. 만약 있었다면 그는 즉각 나무 쪽으로 뛰어오르며 상대를 쏘아버린 뒤 이 환한 달빛도 닿지 않을 만큼 비좁은 뒷골목의 미로를 따라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호가 가진 거라곤 허리춤 안쪽에 숨겨둔 작은 칼 한 자루뿐이었고 이는 총을 든 채 뒤에서 접근해오는 남자를 상대로 별다른 쓸모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었다. 정호는 점점 가까워지는 두 사람의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마침내 정호를 붙잡더니 거칠게 팔을 꺾고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이어 가늘고 비스듬한 콧수염을 기른 순사 한 사람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뭐 때문에 이럽니까? 정호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항의했지만 곧 바로 자신의 나약한 정신을 원망했다. 원래는 냉철한 침묵으로만 일관할 작정이었다. 야반 도주라니 징병 기피자인 게지? 안 그래? 첫 번째 순사가 일본어로 말했다. 그러나 얼굴을 보아하니 그 남자는 사실 한국인인 것 같았다. 정호에게 수갑을 채웠던 다른 순사는 채 16살도 되지 않은 듯 보이는 앳된 소년으로 제가 잡은 포로보다 더 겁에 질려 있었다. 정호는 이제 입을 다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어느새 거의 짙어진 어둠 속을 걸어 종로 경찰서로 향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였고 정호는 수갑이 풀린 뒤 어느 감방에 던져졌다. 방 안은 옆으로 누워 칼잠을 자는 남자들로 가득했는데 자리가 부족하다며 투덜거린 몇몇을 제외하면 아무도 정호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정호는 사람들로 꽉 찬 바닥에서 유일하게 비어있는 한 줌의 공간, 오물이 넘쳐 흐르는 요강 옆자리로 어기적거리며 들어갔다. 그가 유지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자세는 허리와 무릎을 바짝 세우고 똑바로 앉아서 가슴 앞에 양 무릎을 끌어안고 쪼그려 있는 것뿐이었다.
이 자세를 유지한 채로 그는 하룻밤을 그리고 이튿날 오전까지의 대부분을 보냈다. 정오가 되어서야 같은 감방에 있던 다른 이들이 한 사람씩 끌려나가서 마침내 밤새 구부리고 있었던 다리를 쭉 펼 공간이 생겼다. 머리가 온통 어지럽게 쿵쾅거렸고 목구멍은 모래를 한 주먹 삼킨 듯 화끈거렸다. 정호는 이보다 더 오랫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눕지도 못한 채 버텨냈던 과거의 순간들을 되새겨보려 했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젊었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엔 자신이 앞으로 더 오래 살아서 뭔가 끝까지 해봐야 된다는 확신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이었든 지금 그는 인생에서 볼 일은 이미 다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쯤에서 고통을 끝내는 것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았다. 아직 허리춤에 감춰져 있는 그 작은 칼에 정호의 생각이 미칠 즈음 순사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신문을 받을 차례라며 그를 불러냈다. 그러나 정호가 끌려간 곳은 그가 상상했던 어두운 독방이 아니라 어느 널찍한 안뜰이었다. 긴 야외 탁자에 군복 차림의 장교 세 사람이 앉아 있었고 죄수들은 한 줄로 늘어서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한 사람씩 뜰을 가로질러 그리로 끌려갔다. 정호가 탁자 앞에 다가서자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가운데 앉아있던 일본인 장군이 지루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성명, 생년월일. 장군이 종이 한 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손의 약지와 새끼손가락은 잘려 나가고 없었다. 정호는 이름과 생일을 적고 엄지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발라 지장을 찍은 뒤 뜰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태양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길고 흐릿한 호를 그리자 뜰에 선 그림자들도 그에 맞추어 함께 움직였다. 남자들은 감히 그늘을 쫓아 몸을 옮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창으로 찌르는 듯 내리꽂는 떼약변 밑에서 타들어갔다. 정호의 목구멍에서는 잿가루 같은 맛이 났다. 하지만 그는 눈을 꾹 감고 머리를 완전히 비워 아무런 생각, 특히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는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으려 애썼다. 밝은 광선이 핏빛 노을로 변해갈 무렵엔 뜰에 거의 수백 명의 남자들이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새 장교가 탁자에서 일어나 남자들을 향해 다가왔다. 내내 탁자 중앙 자리에 차지하고 있던 장군이 앞으로 나섰다. 순전히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일을 수행하는 이들 특유의 음울한 표정이 그 얼굴에 깃들어 있었다. 이윽고 그는 평생을 군대에서 보낸 사람다운 날카롭고 단호한 일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 모인 제군 각자는 서구 제국주의 진영의 소나기로부터 우리 천황폐하의 제국을 수호하는 영예로운 기회를 득하게 되었다. 제군 중 일부는 태평양으로 가서 저 오만불손한 미국과 싸우고 또 일부는 만주로 가서 저 혐오스런 소련과 싸우게 될 것이다. 그 어느 쪽이든 천황폐하를 위해 옥세하는 것이 제국의 충실한 신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바 제군 전원은 이렇게 분에 넘치는 영광을 얻었음에 깊이 감사하도록 하라. 연설을 마친 뒤 장군은 물러나며 부관들에게 마무리를 맡겼다. 그들은 징용자들을 향해 속옷만 남기고 옷을 다 벗으라고 사납게 명령했다. 정호 주변에 서 있던 남자들은 전부 허둥지둥 옷을 벗어 각자 발밑에 대충 포개어 놓았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일본어를 알아듣지 못했기에 그저 얼떨떨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할 뿐이었다. 곧 머나먼 태평양 군도의 밀림이나 러시아의 황야로 보내져 죽창 외에는 아무런 무기도 보급받지 못한 채 강제된 전투를 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터였고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함께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상황에 대한 먼 모를 희망의 빛마저 한 줄기 비치고 있었다. 여전히 옷을 벗지 않고 땀에 젖은 재킷과 바지 차림 그대로 서 있는 사람은 정호뿐이었다. 이 모든 괴로움이 곧 끝날 것이며 자기 목을 긋기 전에 어쩌면 일본군 고위 장교 몇 명까지 같이 죽일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어이, 거기 개자식! 부관 장교 중 한 사람이 옷을 벗지 않은 정호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앞으로 나와! 정호는 자리를 지키고 움직이지 않았지만 주변의 남자들이 겁에 질려 한 발짝씩 물러나면서 정호를 중심으로 대열에 빈 공간이 생겼다.
장교는 냉큼 총을 꺼내 정호의 머리를 겨냥하며 말했다. 당장 옷을 몽땅 벗는다. 그러지 않으면 내 머리를 수박처럼 날려버릴 줄 알아? 정호는 일단 재킷을 벗은 다음 장교를 더 가까이 끌어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옷을 어깨쭉직에서 떨쳐내는 순간 안주머니에서 작고 반짝이는 물건이 툭 굴러떨어졌다. 그의 은재 담뱃갑이었다. 정호가 반사적으로 그걸 줍기 위해 몸을 굽히자 장교가 흥분한 걸음으로 성큼성큼 그에게 다가왔다. 장교가 겨눈 총구는 여전히 정호의 머리와 일직선으로 수평을 맞추고 있었다. 이렇게 덜 떨어진 새끼 맞나? 그건 그냥 내버려 둬! 분노에 찬 목소리로 장교가 고함을 질렀다. 정호는 그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혹은 알아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태연하게 담뱃갑을 향해 손을 뻗었다. 정호의 손이 담뱃갑을 쥐는 순간 장교의 군홧발이 그의 손목을 밟아 땅속으로 파고들 정도로 거칠게 짓이겼다. 이 더러운 냄새나는 개돼지 놈이! 장교가 발목에 힘을 주어 꾹꾹 눌러대자 여전히 담뱃갑을 꽉 붙든 정호의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돋아올랐다. 그렇게 몇 초간 버티던 그가 소나기의 힘을 풀자 그제야 장교는 경멸의 미소를 지으며 내내 밟고 있던 정호의 손에서 내려와서는 담뱃갑을 발로 차 뒤쪽으로 멀리 보내버렸다. 상대를 제압했다는 심리적 만족감을 얻은 그 순간 그가 정호를 향해 조준하고 있던 총부리도 아래로 내려와 있었다. 장교 역시 짙은 갈증으로 잔뜩 쉰 목소리였고 근무 아래로 굵은 땀방울이 흘러 흙먼지 위에 뚝뚝 떨어졌다. 이마를 쓸어 땀을 닦은 뒤 장교는 마치 동물들이 다 잡은 먹잇감을 데리고 장난을 치듯 여유롭게 정호의 배를 한번 세게 걷어쳤다. 일격을 맞은 정호는 몸을 낮게 웅크린 채 허리춤 안에 들어있는 칼을 남몰래 더듬어 잡았다. 멈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버려 둬! 그 일본인 장군이었다. 그는 마지막 햇살을 받아 붉게 빛나는 물체 정호의 담뱃갑을 손에 든 채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이걸 어디서 구했나? 장군이 정호의 얼굴 앞에 담뱃갑을 들어 보이며 물었다. 정호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그를 죽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셨다. 아버지가 주셨다고? 장군은 눈썹을 찡그리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정호의 말을 반복했다. 어디 출신인가? 그리고 내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지? 나는 평안도 태생이다. 우리 아버지 조남은 남경자 숫자이고 장군은 손가락 2개가 없는 손으로 담뱃갑을 요리조리 신기한 듯 돌려보았다. 잠시 그 물건에 완전히 매료되어 경계를 풀고 무방비해진 상태였다. 하지만 정호가 엄지손가락 끝으로 살며시 칼자루를 더듬는 순간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정호를 깊이 응시했다. 내 아버지에게 이걸 준 사람이 바로 나다. 우리는 거의 30년 전 평안도 산속에서 우연히 만났고 내 아버지 남경수가 내 목숨을 구했다. 그때 난 그에게 보답하고자 나중에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린다면 아무에게든 이걸 보여주고 목숨을 건지라고 했지. 그게 바로 내가 될 줄은 전혀 몰랐군. 장군이 말했다. 이걸 내 눈으로 다시 보게 되리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정호는 그 장군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이 남자가 생전의 아버지를 알았고 심지어 아버지에게 어떤 믿음의 징표까지 보답으로 남긴 적이 있다는 것만 겨우 깨달을 뿐이었다. 자신이 평생 소중하게 간직해온 아버지의 유품이 바로 그것이었다. 어느새 이 남자를 죽이겠다는 생각은 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처음엔 내가 어디선가 이 물건을 훔쳤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듣자 하니 내 말은 전부 진실인 것 같군. 왜 내 말을 그렇게 쉽게 믿는 거지? 정호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내 생김새가 내 아버지와 똑 닮았으니까. 장군이 담뱃갑의 각인을 손가락으로 쓸며 말했다. 봐, 여기 내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야마다 겐조. 야마다는 갑자기 풀이 죽고 온순해진 부관 장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 남자는 내가 따로 처리할 거다. 다른 사람들은 훈련소로 데려가. 장군이 말했다. 전방에 가기도 전에 다 죽이지 말고 살살 다뤄. 살아있는 놈들이 필요하다고. 부관들은 고개를 끄덕인 뒤 남자들 한데 모으기 시작했다. 넌 나를 따라와. 야마다가 정호에게 손짓하고는 안뜰을 빠져나와 복도를 걸어가다가 거리를 향해 창문이 나 있는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일단 방으로 들어서자 야마다는 벽에 기대어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앉기를 권한 뒤 유리병에서 물을 한 잔 따라 정호에게 건넸다. 마셔. 야마다가 자신의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정호는 쓰러지듯 의자에 주저앉은 동시에 잔 가득 따른 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야마다는 무언가 쓰느라 바빠 보였고 그 사이 정호는 직접 자신의 잔을 채워 다시 한번 달게 물을 마셨다.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만났지? 세 번째 잔까지 꼴딱 비우고 나서야 정호가 물었다. 30여 년 전 나와 동료 장교들이 산속에서 사냥하다 길을 잃은 적이 있어. 그때 내가 숲에서 내 아버지를 발견했지. 너무 쇠약해져 혼자서는 내려갈 수 없는 상태였지만 내 음식을 나눠 먹고 기운을 회복했지. 그러곤 우리가 다 같이 산에서 내려가는 길에 호랑이 한 마리가 우리를 덮치려 했는데 내 아버지가 놀랍게도 그 호랑이를 그냥 쫓아보냈어. 무기는커녕 아무것도 없이 그저 맨손으로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아직도 잘 모른다. 야마다는 책상 위 서류에 꽂혀있던 시선을 들어 정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내 아버지도 너처럼 작고 마른 체구의 남자였다. 산 속에서 호랑이와 만났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두 번 들려주셨지만 군인들을 만났던 부분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신 적이 없는데 정호는 아버지가 우연이라도 일본인들을 도와주게 되었다는 게 부끄러워서 일부러 그 부분을 빠뜨린 게 아닐지 생각해봤다. 그래서 당신이 아버지께 그 담뱃갑을 준 거야? 그런 셈이지. 야마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지금 나는 편지 한 통을 썼다. 이 편지를 소지한 사람은 제5군단 사령관인 야마다 겐조 장군이 파견한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쓰여 있어. 이걸 가지고 어딘가 안전한 곳으로 가. 군대에 속한 누군가가 널 신문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 할 때 이 편지를 보여주면 풀려날 수 있을 거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잡히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나? 한번 보내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독일군은 항복한 지 오래고 우리만 홀로 남쪽에서 미국에 대항하고 있는 상황이야. 소련은 북쪽에서부터 우리를 제압해 내려오고 있고 전쟁은 곧 끝날 테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병사 한 명도 안 남기고 전소할 것이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지. 야마다는 편지 아래쪽에 빨간 도장을 찍어 봉투에 넣은 뒤 담뱃갑과 함께 정호에게 건넸다. 담뱃갑은 도로 가져가. 정호가 말했다. 아니, 그건 내 거지. 야마다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잠깐이었지만 그는 아까보다 훨씬 온전해 보였다. 마치 어린 시절의 순진하고 재미난 일화를 기억하는 사람처럼. 하지만 얼굴을 밝히던 빛은 금세 흐려지고 그는 곧 평소의 몸이 건조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넌 당장 떠나야 해. 행운을 빈다. 야마다가 문을 열고 옆으로 비켜섰다. 정호는 비틀비틀 일어나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오직 신선한 공기의 자취를 따라 자유로 향하는 길을 필사적으로 추적해 나가는 짐승처럼 잔뜩 웅크린 몸으로 그는 달렸다. 굶주림의 밑바닥에서 들려오는 오키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의 굶어 죽을 처지까지 왔습니다. 그런 굶어 죽기 직전에, 아사 직전에 오키는 그래도 살아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은 정호는 크게 봤을 때 전장에서의 총칼로 가지고 일제를 그렇게 해나간다면 오키의 전장은 뭡니까? 지금 굶주림과 가난입니다. 이 굶주림과 가난을 그냥 이렇게 희생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 비틀거리면서 일어서서 그렇게 또 삶을 지탱해 나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얼빈역에서 정호가 질주해 나가면서 그같이 정호의 면을 보여줬다면 오키는 자기 가난 앞에서 끝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또 가난으로부터 질질 끌려가는 그런 보잘것없는 짐승 같은 삶일지 모르지만은 이것조차도 몰락하는 시대를 향해서 끝까지 저항해 보려는 숭고한 저항 정신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키는 이럽니다. 가게에 가서 점원이라도 해보려고 그렇게 가서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점원을 하려고 여기 왔다는 얘기를 차마 말을 하지 못합니다. 가게 주인이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구경만 하고 나오는 식으로 그 가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에 문을 열고 딱 그렇게 나오는데 이토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토는 한때에 권력자고 이토는 한때에 오키를 범하려고 하던 그런 일본인 장교였죠. 그런데 그 이토로부터 오키는 대접을 받습니다. 오키로서 봐서는 수치스럽고 어떻게 보면 구역질 나는 그런 식사일지 모르지만은 고급스럽게 대접되는 그 저녁 식사를 개걸스럽게 밥을 먹습니다. 연구하면은 이토에 대해서 그것하고는 내가 스스로 먼저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있겠죠. 이토에 대한 어떤 그런 나쁜 감정보다는요. 이토로부터 아주 폭력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창경원의 호랑이를 오늘 독살하고 그 가죽을 뺏기러 간다. 가죽을 자기는 가지고 일본으로 갈 거다. 호랑이 가죽이 비싸니까.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볼게요. 작가는 양양한 자기 체면 때문에 죽어가는 것보다는 수치스럽더라도 저기 사주는 밥을 먹어가면서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오키의 힘을 보고 있는 거죠. 이토가 오키께 얘기해주는 철장 안에 독살당할 호랑이 얘기는 결국은 앞에서 봤던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이 잡혀서 볼락 벗겨져서 이제 투입되기 전에 있는 징용 장면의 젊은이들하고 똑같은 이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조선 청년에 대한 은유가 결국은 이 창경원에 갇혀져 있는 호랑이의 은유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호랑이는 오늘 밤 이제 독살당하고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걸로 되어집니다만은 아무튼 제국주의는 생명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고 가죽까지도 착취해서 도망가는 자들의 이들의 약탈하는 어떤 모습들, 그 적나라한 약탈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오키는 마루 끝에 앉아 멍하니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무들은 어쩌면 저렇게 모든 것에 무심한 채 홀로 푸르게 자라날 수 있을까? 잔혹한 생활고 끝에 그는 결국 보석, 옷가지, 가구들, 이부자리까지 전부 팔아버린 상태였고 이제 이 집에 남아있는 물건 중 값어치가 있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딱 하나. 그가 가진 것은 다니가 준 앵두나무 아래 아직도 묻혀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거기 열린 앵두 열매들이 초여름 한 달을 거의 굶주리며 지내는 동안 그나마 간간히 따먹으며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먹거리였다. 배를 골타보면 문득 가만히 숨을 쉬는 것조차 고단하게 느껴지는 끔찍한 한계점이 찾아왔다. 사방에서 전에는 제법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들마저 세간의 이목을 끄는 게 부끄러운 나머지 자신에게 닥친 재난을 드러내지도 못한 채 조용히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 오키 역시 그냥 자리에 쓰러져 누운 뒤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면 어떨지 생각해 본 일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매번 어디 숨겨져 있었는지 모를 일말의 기운이 그를 다잡아 몽롱한 혼수 상태에서 깨워내곤 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오키는 어떤 목소리를 듣곤 했다. 나는 살고 싶어. 환청이 들린다는 것 자체는 별로 놀랍지 않았다. 이제 무엇이 됐든 덜컥 놀라 진을 뺄 단계는 이미 지났으니까. 그저 그는 언젠가 정호가 했던 말을 떠올릴 뿐이었다. 삶을 단단히 붙잡거나 미련 없이 놓아주거나 그 둘 중 하나를 고를 명확한 선택의 순간이 온다고. 자신은 매번 죽음을 거부하는 쪽을 택해왔다고 정호는 말했었다. 오키는 방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브라우스와 치마를 입었다. 옷을 걸치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빠져 중간에 몇 번이나 몸이 휘청거렸고 그때마다 벽에 매달리다시피 하며 균형을 잡으려 애를 썼다. 어느덧 다시 길게 자라난 머리를 올려서 고정하고 푸른색 모자를 눌러 쓴 뒤 오키는 거리로 나왔다. 그는 종로의 대로변을 배회하면서 상점의 진열장마다 다가붙어 혹시 구인 광고를 낸 곳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가게 앞에 전단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오키로서는 차마 가게 안까지 들어가 일손이 필요한지 물어볼 용기는 낼 수가 없었다. 그렇게 1시간쯤 거리 위에서 헛되이 헤맨 뒤에야 다음 가게에는 무조건 들어가 봐야겠다는 다짐이 들었다. 마침 고급 여성 양장점이 있었다. 문을 열자 맑은 종소리가 울리고 예쁘장한 얼굴의 가게 주인이 매끈한 미소를 지으며 오키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오키는 자신이 들어온 이유를 말하려 했지만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아담한 가게에서 주인 이외의 종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명백했다. 더욱이 가게 주인은 벌써 이 빈털터리 여자가 자기 시간을 공연히 빼앗고 있다는 것에 살짝 짜증을 느끼기 시작한 듯 보였다. 아니,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오키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웅얼거리며 황급히 문을 향해 돌아섰다. 거의 뛰쳐나가다시피 가게를 빠져나오던 그는 우연히 지나가던 한 남자와 부딪혔다. 당황하여 사과의 의미로 고개를 살짝 숙였는데 무심하게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대신 그 남자는 대뜸 오키의 손목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이거 감동적인데?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다름 아닌 이토 아스오였다. 관자놀이 부분에 약간의 은발이 섞인 것을 제외하면 청년 시절과 거의 변함없는 모습이었다. 여전히 잘생긴 얼굴에 흰색 린넨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어 젊을 때와 다름없이 세련되고 민첩한 인상을 풍겼다. 오키는 말문이 탁 막혔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든 입을 여는 순간 곧바로 서러운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오키는 남자를 향한 차디찬 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자기 안에 남아있는 모든 힘을 끌어모았다. 날 만나 아무리 반가워도 그렇지 울 것까지야 없잖아. 이토가 농담하듯 가볍게 말했다. 동시에 그는 오키가 얼마나 야이고 앙상해졌는지 가늠하고 있었다. 올린 머리 뭉치에서 삐어져 나온 머리칼 한 타래가 오키의 목덜미에 축 늘어져 있었다. 마치 과거의 오키, 그 젊고 화사했던 여자가 빠져나가고 남은 허물 같았다. 자, 어쩐 일이야? 어디 가던 길이었나? 오키는 고개를 저었다. 잘 됐군. 나랑 같이 가자고. 마침 저녁 식사를 하러 가던 참이니까. 습도 높은 한여름 저녁이었다. 구름 낀 항온이 뿜어내는 부드러운 잿빛 실안개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그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일식 집으로 향했다. 식당 창문마다 뿌옇게 김이 서려 있었다. 이토가 거의 4인분에 가까운 요리를 줄줄이 주문하는 동안 오키는 내내 침묵을 지키며 앉아 있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식당에서는 어떻게 손님들에게 요리를 차려내고 식품을 조달하는지 그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토 같은 사람들은 전쟁 이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토의 맞은편에 앉아서 오키는 더는 체면을 차리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눈앞에 차려진 구운 가지 요리를 열심히 먹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계속 더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차츰 구역질이 나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해 마지못해 속도를 늦춰야 했다. 기껏 먹은 귀중한 음식을 다 토해버릴까봐 두려웠다. 그거 알아? 우리가 처음 만난 때로부터 무려 20해가 흘렀어. 그때 넌 17살이었지. 튀긴 생선을 한 입 베어물어 삼키며 이토가 말했다. 팔꿈치를 높이 쳐들어 들씬한 몸에 딱 맞추어 재단한 고급 재킷의 어깨쪽지를 팽팽하게 하는 그에게서 미식을 즐기면서도 동시에 음식 자체에 무관심한 귀족의 오만한 분위기가 풍겨나왔다. 난 그냥 어린아이였어. 아무것도 몰랐지. 오키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그건 맞아. 고집불통에다 어지간히 콧대 높던 여자아이. 넌 스스로가 실제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지. 대부분 예쁜 여자아이들이 다 그렇듯이 말이야. 이토의 짓궂은 웃음에 오키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넌 싸움을 겁내지 않는 투사이기도 했어. 그래서 내가 남들과 달랐던 거야. 언젠가 나를 물어뜯은 적도 있잖아. 기억나나? 짐작컨대 그 이후로 너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겠지만 난 한때 사랑했거나 아꼈던 모든 사람을 잃었어. 오키의 목이 메었다. 이젠 내겐 싸워서 지킬 것도 없어. 아, 그런 건 상관없어. 죽을 때까지 싸워야지. 그게 바로 관건이란 말이야. 이토는 잔을 들어 사케를 홀짝이곤 말을 이었다. 전쟁 상황이 아주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어. 솔직히 나도 이렇게 되리라 예측하진 못했는데 아마 우리는 패할 거야. 미국이 태평양에서 우리 군대를 거의 전멸시켰거든. 하지만 일본 황군은 마지막 남은 병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울 거다. 그럼 당신은 무섭지 않아? 무섭냐고? 아니, 뭐 때문에? 사람은 모두 언젠가 죽기 마련이야. 내 손으로 죽인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 언젠가는 내 차례도 오겠구나 싶을 만큼 많았지. 하지만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은 소인배들에게나 있는 일이지. 그리고 내겐 계획이 있거든. 이토는 오키 쪽으로 바짝 몸을 숙이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면 조선은 독립을 얻게 될 거야. 여기 반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에겐 끔찍한 선고란 말이야.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나는 본토로 돌아간다. 남자는 빈잔에 사케를 한 차례 더 따라 마셨다. 동경으로 돌아간다고? 이곳에 있는 당신 광산들은 어쩌고? 아, 본가가 있는 나가사키로 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상기슬게 지어진 우리 가문의 아름다운 저택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 그곳에 간 적이 없는데 이제 돌아갈 때도 되었지. 조선 땅에 있던 내 광산들은 정부가 전쟁 비용을 마련한답시고 빼앗아간 지 오래야. 다행히도 그즈음 난 이미 수중에 있던 현금 대부분을 조선 미술품과 고려 자기에 투자한 상태였고 지금까지 100여 점 정도 수집했는데 도자기 한 점에 최소 1만 원은 넘고 일부는 그 몇 배나 값어치가 나가기도 해. 이 시점에서는 어차피 고갈되기 시작한 광산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진짜 보물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본토로 건너가면서 함께 챙겨갈 것들이 바로 그 도자기들이란 얘기야. 이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물러앉아 만족스러운 듯 오키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남자의 시선이 향한 곳은 맞은편에 앉은 오키가 아니라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자신의 수집품들과 그의 버금가게 완벽한 탈출 계획이었다. 그러다 문득 잊고 있었던 일을 기억해 내기라도 한 듯 이토는 자신의 금빛 손목시계로 시간을 확인했다. 9시 15분이군. 이만 가볼 곳이 있어. 그는 웨이터를 불러 식탁 위에 차려졌으나 아무도 손대지 않은 요리들을 포장해 오라고 지시했다. 창경군 동물원에 가야 하는데 거긴 내 집 근처잖아. 내 차로 가다가 내려주지. 이렇게 늦은 밤에 동물원에는 왜? 포장되어 나온 음식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안아들며 오키가 물었다. 그건 차에서 얘기하자고. 이토가 말했다. 순백색 장갑을 낀 이토의 운전기사가 자동차 앞자리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토는 손수 오키에게 뒷좌석 문을 열어주고 이어 자신도 반대편으로 돌아가 차에 올라탔다. 세상에, 대체 어디서 휘발유를 구하는 거야? 요즘은 군대 내에서도 기름을 찾을 수가 없다던데. 오키는 놀라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물었다. 이토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넌 아직도 어린애야. 그는 장난스럽게 오키의 팔을 건드리며 말을 이었다. 내가 날 좋아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 알지만 세월을 생각해서 우리 서로 알고 지낸 그 순전한 세월을 봐서라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줘. 알았지? 그래. 아무도 믿지 말고 불필요하게 고통받지도 마. 사람들이 하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깨닫고 언제나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 그게 널 위한 내 조언이야. 왜 내가 살아남아야 하지? 오키가 물었다. 그래 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은 무너져 내리면서 매일같이 더 사악하고 어두운 것이 되어가고 나한테는 아무도 없는데 말이야. 오키는 가로등도 음악도 달빛도 없는 창밖의 후덥지근한 풍경을 눈짓으로 가리켜 보였다. 땅에 떨어져 말라 죽은 잎들이 바스락대는 소리만 이따금씩 들려올 뿐 거리는 온통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넌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군. 이토가 대답했다. 그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서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기에 아무런 설득도, 아니, 설득의 가망성조차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물원에는 뭐 하러 가는데? 전쟁을 치르는 지난 몇 년간 그곳에 있던 많은 동물이 굶어 죽었다. 급식 조달이 끊기자 토끼, 개, 제주도 저랑말 같은 작은 값싼 동물들은 차례차례 사자와 호랑이의 먹이로 희생되었고 그들을 가두었던 우리의 철창은 모두 용광로에서 녹여져 군용 대포로 만들어졌다. 한두 번쯤 오키는 감자 한 알이나 사과 한 알, 혹은 배추 반쪽을 가져다 홀로 남은 코끼리와 반달곰 남매에게 준 적이 있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기엔 겁이나 울타리 안으로 힘껏 음식을 던져놓고 동물들이 그 시들시들한 채소나마 개걸스럽게 집어삼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키를 쳐다보는 그들의 눈빛은 놀라우리만치 인간의 것과 닮아 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애원하며
희망을 품은 그 눈빛. 아, 그거 아까 식당에서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 혹시라도 누가 엿듣고는 동요할지도 몰라서. 이토가 매끈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특유의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동경에서 지시가 떨어졌어. 조만간 경성에 미국의 공습이 있을 테니 그에 대비하라고. 그래서 오늘 밤 창경원에 있는 크고 위험한 동물들을 모두 안락사시킬 예정이야. 나중에 동물원이 폭격을 받고 사나운 야수들이 우리에서 풀려나 도심으로 향하기라도 하면 곤란하니까. 하지만 그 가엾은 것들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 그래서 당신은 그 동물들이 살해되는 걸 구경하러 간다는 거야? 오키는 강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전에 없던 포식으로 영양분을 얻고 포만감을 느낀 지금 그 분노는 더욱 새롭고 단단한 힘의 불씨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구경이라 그렇지. 하지만 주된 목적은 그것들이 죽으면 남기는 진귀한 물건들을 사려는 거야. 특히나 호랑이 가죽 하나, 곰 가죽 둘, 그리고 코끼리 상아 한 쌍을 염두에 두고 있지. 호랑이만큼은 정말이지 놓치고 싶지 않아. 일본에는 그처럼 사나운 맹수가 없거든. 영토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더 큰 나라인데도 말이야. 이 작은 땅에서 어떻게 그리도 거대한 야수들이 번성할 수 있었는지 신비로울 따름이야. 야생에서도 직접 한 마리 사냥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제 조선의 호랑이들은 거의 확실히 멸종했다고 봐야지. 오키는 오래전 자신의 산골 마을에서 보냈던 밤들을 떠올렸다. 칠흑 같은 어둠은 굶주린 동물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진동했고, 눈 내린 다음날 아침이면 초가집 둘레를 포위하듯 어슬렁거리다 돌아간 그들의 발자국들도 자주 보았다. 그러나 야수들은 결코 오키를 두렵게 한 적이 없었다. 정말로 야만적이고 짐승 같은 행동으로 그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건 언제나 인간들이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죽음과 살해를 좋아하는 거야? 오키가 눈을 가늘게 떴다. 계속 지속되어 온 육체와 정신의 피로로 그렇게 멍한 상태만 아니었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왈칵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을 것이다. 아, 그건 아니지. 난 그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짐승이 철창 안에 갇힌 채 독살당하는 걸 지켜보는 데서 아무런 즐거움도 느끼지 않아. 그건 뭔가 불공평해 보이잖아. 전혀 우아하지도 않고. 하지만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적어도 그 가죽이라도 내 몫으로 찾아오고 싶다는 거야. 동물원 측에서는 그 돈으로 나머지 동물들에게 줄 먹이를 사겠다고 하더군. 자동차가 오키의 집 앞에서 멈추었다. 이토를 향한 오랜 증오심과 동물원에 대해 그가 알려준 처참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키는 음식을 얻었으니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이토는 어깨를 으쓱여 보일 뿐이었다. 나한테 감사할 건 없고 그냥 내가 했던 충고나 기억해. 난 이번 금요일에 떠나니까 아마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거겠지. 빌어먹을 전쟁 따위도 외로움 같은 것도 다 여시나 먹으라고 해. 계속 살아남아. 오키는 다음 순간 이토가 자신을 끌어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는 그저 자리에 가만히 앉아 서늘한 미소만 머금을 뿐이었다. 오키는 그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창살 안에 갇힌 호랑이를 독살하는 걸 즐기지 않듯이 이는 원칙이라기보다 취향의 문제였다. 오키는 당황해서 붉어진 얼굴을 감추기 위해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차에서 내렸다. 다음 날 오키는 이토의 운전기사가 전해준 소포 꾸러미를 하나 받았다. 상자 안의 흰 봉투 속에는 빳빳하고 깨끗한 새 지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1,000원이라는 거액이었다. 그 옆에는 오키의 손너비보다 살짝 클까 싶은 자그마한 청자 화병도 하나 있었다. 하늘을 가득 메운 채 춤추는 백학들이 섬세하게 상감된 그 화병의 바탕을 이루는 빛깔은 더없이 아름다운 옥색이었다. 다음날 이토가 오키에게 상당한 거액의 돈과 그 다음에 백학이 상감되어진 옥색 청자 화병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토가 하는 말 보십시오. 전쟁 따위도 외로움 같은 데 다 엿먹어라. 계속 살아남어라. 라는 조언을 남기고 이토는 영영 이제 조선 땅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역시 어떻게 되나요? 이토와의 만남은 그렇게 아주 안 좋은 방식으로 그렇게 만났을지 모르지만은 계속 살아나가면서 이 인연은 결국은 마지막에 오키가 생명을 부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돈과 그 다음에
화병을 그렇게 선물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제국주의는 가죽까지도 가져가는 그런 그 한면에 악랄함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토라는 한 개인을 통해 가지고는 이 인연이 주는 끈으로 인해서 오키는 마침 이 화병을 손에 넣게 되고 살아갈 수 있는 돈도 얻게 되죠. 결국 여기에서 왜 하필 화병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도자기가 구워지기 위해 가지고는 사실은 원래 흙이지 않습니까? 원래 흙인데 이 도경의 손을 거쳐서 마지막 불가마 속에서의 그 뜨거운 불가마를 잘 견뎌내는 결과가 이같이 화병으로 영원히 남지 않았는가, 이런 은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은 유린당하기도 하고 또 기어코 살아남은 민초들에 불과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작은 땅의 야수들은 내면에 저 화병 위에 있는 날아가는 백합처럼 결코 누구도 훼손시킬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 화병 위의 백합은 어떻습니까? 이 백합은 아주 자유롭죠. 또 고결하죠. 그 다음에 그 혼을 가지고 있죠. 을과 혼을 가지고 있죠. 이런 을과 혼을 갖고 있는 것이 결국 23장의 마지막 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 중에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장을 마치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오키와 정호가 묘사되는 걸 보게 되면 마치 이 대칭되듯이 이렇게 대칭되는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걸 봅니다. 데칼코마니, 이렇게 대칭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대칭이라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데칼코마니인데 불어입니다.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한 개의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에다가 제가 한쪽에 그림을 그립니다. 마치 그림을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볼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물감을 가지고요. 그런데 이 물감을 마르기 전에 반을 접어버립니다. 이 부분에서 물감이 마르기 전에 이렇게 됐으니까 똑같은 모양이 이쪽에 나타나겠죠. 이게 미술에서의 기법인데 제가 화면에서 하나 보여드리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한쪽을 이렇게 먼저 그렸습니다. 그리고 물감으로 다 하고 난 뒤에 딱 접어서 펼치게 되면은 양쪽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죠. 이런 거를 데칼콜만이라 하는데, 이같이 소설에서 사용한다든지 영화에서 사용한다든지 이같이 처음은 당연히 미술에서 시작됐지만은 이 방법을 차용해 와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오키와 정호의 관계를 데칼코마니로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우선 서로의 상처와 운명, 그 다음에 조국을 향하는 서로 반대되는 존재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호는 원래 거리의 아이였습니다. 또 오키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농촌의 소작농의 딸입니다. 기생학교로 팔려나가는 아이입니다. 둘 다 어떻게 되나요? 이런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나요? 둘 다 조선의 약자들입니다. 그러나 둘 다 자기 힘으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가난의 분신, 질서에 밀려난 아이들입니다. 또 두 사람의 대응 방식, 어떻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가는 대응 방식에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데칼코마니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호는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결국은 거리로 나가고 조직으로 나가고 독립운동으로 나가고 투쟁의 세계로 이렇게 가는 길로 보여진다면은, 거기에서 오키는 어떻게 되나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기생학교에 있었고 무대에 있었고 예술 속에 있었고 관계와 감정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게 오키의 어떤 모습들을 본다면은, 결국은 정호는 역사의 전장에서 밀려난 사람으로 볼 수 있고요. 오키는 예술과 욕망의 무대에서 밀려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둘 다는 같을지 모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같이 데칼코마니로 서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호는 오키의 현실적인 그림자이고 또 오키는 정호의 잃어버린 순수성으로 이렇게 이 소설 가운데 쭉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23장에서 보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사랑의 대상이면서 또 동시에 자기 자신의 다른 가능성이면서
또 단순한 첫사랑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어린 시절, 따뜻함, 또 인간다운 삶을 서로 상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거리에 고아였던 정호는 오키에게 마지막까지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오키를 생각하고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같이 하는, 영혼이라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서의 오키를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서로 그럽니다. 나는 왜 너처럼 살 수 없을까? 또 너는 왜 나처럼 상처 입었을까? 우리는 같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운명을 살게 될까? 아까 보셨죠? 그림을 딱 접어버리면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는가 하면은 쭉 반대편으로 가게 되죠. 바로 이런 운명입니다. 어떻게 이런 운명이 되는 건가? 이게 바로 데칼코마니적 관계의 핵심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장을 읽으실 때에는 이 데칼코마니적인 관계,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선명하게 보실 수 있다. 결국은 또 말씀드리게 되면은 거리의 아이에서 독립운동으로 나가고 있는 정호라는 어떤 이런 게 있다면은 그 다음에 오키는 기생학교의 기생으로서의 예술의 세계로 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같은 데칼코마니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둘 다 야수인 것은 분명하죠. 형태만 다를 뿐이지만은요, 한국적인 영적인 힘, 일제강점기 속에서의 호랑이가 독립운동과 민족정신의 상징으로 세워진 것, 그런 맥락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은 정호와 오키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이지만은 여기에서 야수적인 걸 갖고 있는 걸 그대로 볼 테고요. 정호는 상처 입은 호랑이처럼 싸우는가 하면은 오키는 갇힌 새처럼 노래하는 그런 부분도 참 재미있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책은 막바지로 오게 돼서 다음 주 또는 한두 주만 더 하게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번은 뭘 할까? 제가 많이 고민하고 하다가 다음번에는 이 책을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폭풍의 언덕, 이렇게 된 책이고요.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입니다. 딱 한 권의 소설을 쓰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 권의 소설이 영미 문학의 3대 비극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얘기합니다. 두 번째에 이 책입니다.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여러분 하고 있는 모비딕. 이렇게 3대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에 영미문학에서 두 번째의 책으로 이 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러면은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은 언제 합니까? 예,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미문학의 3대 비극을 다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문학동네에서 김정아 옹김입니다. 폭풍의 언덕이 여러 번 번역됐습니다. 여러 번 번역도 됐고 심지어 영화로는 15번이나 만들어진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깊이 이걸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